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작합니다. 자, 민생 법안 합의 처리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 형성됐던 국회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이 암초로 등장했습니다. 또한 광복절 행사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격화되면서 반쪽으로 치루어졌죠.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또 민주당 전당대회는 명파리 발언 후폭풍 등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놓고 뜨겁게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국민맛수 첫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네, 광복절 79주년 행사가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광복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제 이 치욕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얘기한 거라서요. 저 현상을 얘기하면 뭐 어떤 역대 정부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은요, 국론을 통합하고 그리고 국민의 여러 가지의 분열 양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석 씨라는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인사를 고집하면서 광복절을 정말 이 두동강이 나는 이런 행사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더 크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광복절의 분열을까지 이 결정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무슨 생각이신지, 이게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전쟁을 한번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그 김영석 독립관장과 관련해서 뉴라이트 성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건국절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도 건국절에 관련해서는 뭐 추진 움직임이 없다,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정치 상황이 뭐 해방 직후 상황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자그마한 소재만 있으면 폭발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관련해서도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양상은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뉴라이트라고 했다가 뉴라이트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뉴라이트 성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냐고 정확히 짚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종찬 광복회장도 이번에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안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광복절 안 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게 하려면 이 사람을 해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부 약속을 안 믿겠다고 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얘기다. 결론은 이분에 대한 문제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결국은 양쪽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상황이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근데 김영석 씨 같은 게 뉴라이트의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뉴라이트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정통 어떤 이 독립운동가들이 인정하는 그런 또 정통 역사학자라고 보기도 쉽지 않아요. 저는 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저는 이제 뉴라이트 성향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건 김영석 씨의 발언인데, 우리가 1919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의 어떤 그런 지배하에 있을 땐 법적으로 일본 국적인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일본 국적이라는 말을 따지는 게 말하자면은 이 독립운동의 역사에 반하는 뉴라이트의 성향이 아니라 뉴라이트에 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아무리 일본 국적을 가졌다고 인정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더라도 이 정신은 그 법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국적을 가졌다면 당시 임시정부 자체는요, 뭐냐면 반국가 세력입니다. 일본이 봐서는.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국적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당시 우리 조선민족에 대해서는 결국
그냥 일본에 대항했던 하나의 반국가 세력으로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넓게 봐서는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결국에 1948년 건국절에 대한 것들에 힘을 더 실어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석 씨는 저는 그래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철학이 좀 애매한 상황이면 본인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많은 독립운동가의 단체의 반발을 이겨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은지 저는 김영석 씨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냐 좀 생각합니다. 글쎄요. 일본 국정 얘기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승인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뭐 열강들 또는 다른 나라들의 승인을 얻을 만한 국가로서의 국채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참가도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나갔다가 일장기 말소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발언을 자꾸 확대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48년 정부 수립만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건국절 논란과 연결시켜서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만 자꾸 공격을 하는데 이분 때문에 이 논란이 촉발된 게 아니잖아요. 이 초점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섭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이제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학자면 몰라도 기념관장으로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소수 의견입니다. 철회하라 이런 주장도 했어요. 반면에 신지호 이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김 관장 인사에 반발하는 그 이종찬 광복회장을 향해서 일본 극우의 기쁨조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가 이제 결국 사과를 했죠.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인사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요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가장 최근에는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요. 전략기획부총장의 신지호 전 의원인데 이분은 대표적으로 뉴라이트입니다. 예. 뉴라이트라고 본인이 자임했고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뉴라이트 성향의 분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강북회장을 극우 일본의 뭐 기쁨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한동훈 대표의 뜻과 같지 않냐라고 의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과로 끝낼 문제는 아니고 이번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광복 이 경축사가 반쪽나는 시점에서 인사로 들어갈 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지호 부총장과 같은 의견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독립기념관장의 거치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아하시잖아요, 한동훈 대표. 민심, 국민의 눈높이. 근데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역사의 이 안에서의 뉴라이트냐, 건국절 논란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용태 의원뿐만 아니라 정광재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 김영석 씨에 대한 거치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입장이 있는데 당대표가 이거를 중간하게 얘기하는 것들 좀 별로 그렇게 국민들 눈높이에는 좀 신선하지 않아 보인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에서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발언으로는 최대치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임명한 예를 들어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일일이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와 관련해서 당신 생각은 어떠냐. 여기까지 물어보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일이 그러면 당대표 또는 지금 당대표 없지만 뭐 예를 들어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 물어볼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고 그만큼 이 사안이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논란거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용태 의원처럼 인사 철회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딱 정확히 얘기한 게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받아야 하고 인사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이걸로 저희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독립기념관장은 아마 이종청 강북회장과 좀 연결이 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있던 것 같아요. 뉴라이트 성향이죠. 근데 뉴라이트 인사로 지금 역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임명을 많이 했어요. 보시면은 저기 국사편찬위원장 뉴라이트 계열이고요. 동북아 역사재단. 그렇죠. 그다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다 해요.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도 뉴라이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건국절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뉴라이트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장,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된 모든 주요한 보직 그 공직자 자리에요. 뉴라이트를 안 쳤어요. 거기에 플러스 독립기념관장. 여기는요. 행정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역사관을 보는 곳인데 이 역사관 자체가 뉴라이트 성향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을 가진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인지 우려를 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께서 이렇게까지 반발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집하시는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역사로 두 쪽 내시는지 계속 우려를 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논의의 초점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뉴라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안 내린 상태에서 뉴라이트는 악이다 이렇게 놓고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건국절 관련한 발언 딱 하나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 임명돼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건국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 건국절을 제정할 용의가 없다. 그럴 뜻이 없다. 그런 추진 방향 그런 거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닌 겁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임명된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뉴라이트가 아니냐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그분들이 건국절을 제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절 관련해서는 8월 15일이 45년의 의미가 있냐, 48년의 의미가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학술, 학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충을 해서 19년도 3.1운동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서 건국이 시작이 됐고 건국이 완성된 것이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일견 논리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주장 또는 뭐 언제 어떻게 앞에 거는 부정하고 뒤에 것만 하냐 아마 그런 분들은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니 시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표현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공격할 일은 아니다. 학문적 영역으로 맡겨두자는 그런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쪽이 영역을 하실 분들은 학문의 영역에 몰아서 하면 돼요. 공직자라는 자리에 특히나 독립기념관장 역사학식을 얘기했는데 건국절 하나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라는 개념 자체는 식민지 근대론이 가장 큰 축인데 결국엔 그겁니다. 일본의 침탈의 역사, 일본이 힘으로써 대한민국의 나라를 뺏었잖아요. 이 부분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서 절대로 어떤 우리가 이제 나라를 뺏기는 일 없도록 힘을 기르자 이런 취지를 계속 되살리는 것인데 그러려면 헌법에 수록된 임시정부의 적통 임시정부를 이어서서 독립운동까지 이어지고 45년의 광복까지 이 일련의 과정인데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를 통해서 일본이 이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국절의 논란은 건국절이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건국절이 인정하는 순간 이 19년부터 45년 그리고 임시정부의 이런 헌법적 정신을 아예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뉴라이트 부분에 있어서 역사교과서에 실으려다가 국민적인 저항이 못 이겨서 내려놨던 그런 현명한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의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보수 정부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이겨먹지 않은 역사 인식을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이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건국절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임시정부가 이제 1941년도에 그 이 건국 강령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독립투쟁을 복국 단계, 또 주권국가 성립을 건국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개념화를 해요. 이미 그때도 이렇게 정리가 끝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3.1운동 또 광복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 각각 기념하면 될 일이고 네. 또 미국에는 독립기념일 있고 프랑스에도 혁명기념일 있는데 건국절이 없어요. 사실 부질없는 정치 싸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그냥 8월 15일이면 우리가 이게 45년을 기리는 날이냐, 48년을 기리는 날이냐, 그 전까지는 다 45년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정부, 건국 뭐 이렇게 가니까 그럼 앞에는 임시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논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럴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뭐 그게 무슨 논란이에요. 48년 8월 15일은 45년 8월 15일은 8월 15일에 광복절의 의미만 되새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독립을 했던 분들의 자긍심과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나라를 되찾는데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48년이 45년을 부정해 버리면 그 본인들은 지금 일본의 그 반국가 세력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19년도 임시정부부터 우리는 국적을 일본으로 가진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인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여기 반발까지 이르렀고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그냥 뭐 완전한 광복은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이 말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제도 8.15 기념사에서 그 통일 독트린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에 보면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 이 과정에 근거한 정신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45년 이전에 있었던 독립운동 그리고 임시정부에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명확히 드러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네. 행동이 이상하게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로 다 채웠다는 게 문제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KBS가 이제 공교롭게 광복절에 일본 국가, 일본의 전통 복식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 이게 방송이 돼서 이제 부적절하다는 이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나비부인은 이제 푸치니 3대 오페라이고 보면 거기에 뭐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게이샤와 이제 그 미국 해군 간의 사랑과 배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너무 지금 79년이 지났는데 너무 친일 반일 프레임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반성적 차원에서 좀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이렇게 뭐 흥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니 흥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 정서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제 36년의 이 식민지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생각들. 중요한 거는 일본에 대한 생각이 막연히 그냥 미워하고 절대 우리가 일본하고는 뭐 겸상도 안 해야겠다. 그런 감정들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발전적 관계로 가야 되죠. 중요한 건 일본의 태도입니다. 과연 일본이 이 우리 국민적인 이런 정서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준의 반성을 했는 태도를 보였냐? 아니잖아요. 위안부, 강제징용, 사도광산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일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독도도 자기의 땅이라고 지금 우기를 참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봐서는 일본 하나도 안 변하는데 왜 이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그런 변화를 요구하지 않지? 라는 국민 정서에 있어서는 이거는 한치 양보도 있을 수는 없다. 이걸 양보하면 당연히 발전적으로 가야죠. 자, 그런 점에서 윤희석 대변인 그 대통령의 그 8.15 통일 독트린 구상 8.15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언급이 한 대목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일본의 과거사 반성하지 않는 부분 또 일본의 뭐 새롭게 발굴된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입장 표명이 미지근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 광복절 기념사에서 지적을 안 하느냐는 얘기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질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할 때 일본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하고 일본 정부를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적어도 우리에게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그 대상은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를 구성하는 그 우익 세력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느냐. 물론 역사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정확히 식민지배 시절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대다수의 일본 국민을 우리와의 우호 관계에 있어서 배제시키는 그러한 기념사 또는 발언이 우리 국가 원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제도 보면 뭐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KBS에서 방송된 것도 공교롭게 8월 15일이었다. 어제 야구 경기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쓰는 한 구단에 일본 선수가 뛰고 있는데 항상 외국인 선수가 1군에 있을 때는 속해 있는 나라의 국기를 계속 개양을 한단 말이에요. 봤더니 과거에 8.15 날에도 일본 선수들이 있었을 때가 있으니까 잠실 야구장에 계속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올해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결국 어제 오후 2시에 그 일장기를 내렸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걸 대처하고 있느냐. 냉정하게 잘 판단해야 할 지점이 이 부분이다. 말씀하신 광복절 기념사에서 왜 일본을 세게 일본에 대해서 혼내주지 않았냐는 얘기도 어떤 차원에서 그걸 해야 하고 그걸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것까지 고려한 후에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반론 한 1분 정도 듣고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늘 많이 배웠잖아요. 역사를 잊지 않아야만 미래가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우리 독립운동가께서 계시는데 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을 적대화하자는 건 아니죠. 일본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미래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많은 것을 양보했다면 일본 정부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본의 어떤 36년의 일제 강점기에 대한 태도들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 왜 그거를 왜 얘기하지 않지? 그거는 당연한 국민들의 어떤 의문사항인 것 같아요. 최수원 강복절의 기념사에서는 그 역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짚고 가는 것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좀 말하자면 치욕적인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회가 이제 극단적 대치를 해왔는데 이른바 이제 견해차가 없는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 좀 합의 처리하는 분위기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하죠. 이재명 대표는 그럼 연쇄 살인자냐? 자, 이게 우리 국회 수준이 이렇게까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휴, 참 저도 이런 단어가 그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끼리의 발언 중에 나올 수 있느냐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뭐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어서 봤는데 일단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본인이 권익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었다고는 보지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그 단어를 쓰고 살인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다시 그 시간으로 돌린다면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의원이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된다 하고 근데 이제 저희 당에서도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소된 건도 많고요. 이상하게 그 관련된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었다.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빗대서 또 똑같이 그 앞에 연쇄까지 붙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같은 당이지만 말에도 격이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심한 것이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단어죠. 서영주 대변인. 네. 뭐 그런 단어들은 국민적인 눈높이를 생각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공인이고 선출이 국민들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단어 선택은 신중해야 됨이 맞고요.
제가 봐서는 전현희 의원이 그 송석준 의원과의 여러 가지 경론 가운데서 감정이 북받쳐서 네. 툭 튀어나왔어요.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즉시로 유감 표명을 했다면, 그리고 덧붙여서 발언이 좀 과했다.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때문에 권익위의 부패를 담당했던 국장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들이 과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단어 자체를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전두환 살인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두환이 따지고 보면 발포를 해서 살인마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차원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한 대로 그거에 또 빗대서 논평을 연쇄살인마를 야당 대표라고 규정을 하면 결국엔 감정적으로 입법부가 더 흐르지 않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이견 있는 차원에서는 정쟁을 빼고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마당에 이 단어 한마디로 서로 간에 또 비쟁점 법안마저 좀 표류돼 버리는 상황이면 이건 아니다. 입법부가 좀 감정적으로 흘러도 되겠어요? 할 일은 하고, 이 부분은 서로 송석준 의원도 이 도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유감 표명을 하고 여기서 감정을 내려놓고 좀 부적절한 부분들은 좀 단박에 좀 유감 표명을 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 표명은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유감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될 얘기입니다. 뭐 뜨뜻미지근한 그 유감 표명을 자꾸 뜨뜻미지근한 약화된 사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는 약화된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약하게 말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절절하게 사과를 할 상황이에요. 이거는 양쪽 다. 어떻게 그런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뭐 전현희 의원 퐁당퐁당해서 지금 3선인데 그럼 5선급 3선에서 국회를 우습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함을 치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현희 의원 개인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회 문화가 어느 정도 국회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 저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오염된 상태에 있는 국회다. 이 국회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존재 가치 없는 국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럽다는 상황은 좀 말씀드립니다. 봐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이 청문회 장면을 봤는데 송성준 의원이 좀 고약하게 도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죠. 김건희 여사가 그 300만 원짜리 디올 명품백을 받아서 그걸 권익위에서 이걸 아무 상관이 없다, 받아도 된다라는 그 과정에 25년을 권익위에서 본인의 모든 삶을 걸고 부패 방지에 있어서의 업무를 했던 분이 이거를 그 안에서 말을 못하고 양심의 어떤 화인을 맞은 거죠. 말하자면 심리적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은 유서에 남아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본인의 자괴감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을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실은 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최소한 사과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본인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서 어떻게 본인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절절한 사과까지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송석준 의원도 그래요. 전현희 의원이 본인이 권익위원장 하면서 데리고 있던 국장의 죽음에 감정이입이 돼서 나름대로의 좀 거친 언사를 하고 했더니, 당신은 책임 없냐, 당신이 전 권익위원장 할 때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식의 도발을 하니 결국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절절한 사과까지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유감 표명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듣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요. 아니, 유감이 약화된 사과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죠. 네.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를 써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발을 했다고 해도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말을 하는데 선이 있잖아요. 제가 서영주 대변인하고 방송을 많이 하지만 네. 서로 기분이 나쁜 부분이 있어도 다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는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럼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와
국회가 갖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고 그 선을 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현 의원이 사과할 부분이고, 권익위 국장의 죽음과 관련된 논란은 다른 논란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현 의원이 그 단어를 썼다는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자.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과의 주체를 김건희 여사한테 절절한 사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국민한테 사과를 하는 것을 인정해요. 제가 김 여사한테 아니, 그러니까 사과라는 제가 말씀 그렇게 한 적이 들었기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의 주체를 안 밝혔기 때문에 제가 주체는 듣기로는 전현이 사과의 대상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의 대상을 김건희 여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네. 얘기를 한 것이고, 국민에게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자. 것은 제가 나름대로 동의할 수 있다. 네, 자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복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차기 대권 구도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명시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으로 마치 이 당하고 대통령실이 좀 갈등 구조에 있었는데 그게 좀 해소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갑자기 저희 당, 이게 평가가 그래요. 약간 이 복권 관련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의원들 간에도 생각이 좀 다르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전현희 의원의 이 센 발언으로 인해서 하나로 뭉치게 되는 계기를 또 민주당에서 줬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뭐 좋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논란이 그만큼 컸다는 거고, 복권 논란 관련해서는 뭐 지난주에 하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김경수 지사 이제 복권이 됐으니까 복권이 옳으냐 마냐 이 얘기는 차치하고. 근데 예. 한동훈 대표는 그냥 법률가 출신의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그걸 반대한 건지 어떤 다른 또 속뜻이 있는 건 이게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죠, 두 가지. 법률가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반성을 하지 않고 이 범죄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에 해당하는 굉장히 안 좋은 범죄다. 그 얘기가 이제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당 대표로서 당원들이 대단히 반대하고 있고 또 당원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 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다. 이것을 당 대표로서,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런 또 반론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조윤선 전 장관이나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가 같이 복권이나 사면에 반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사면 복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양쪽 균형을 생각해서 나온 것일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희 당 관련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느냐,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김경수 건, 특히 이 건은, 김경수 전 지사 건은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실무적으로 다뤘던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특별하게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딱 그 부분만 찝어서 의견을 표명한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서영주 대변인은 네. 이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복권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봅니까? 정치적이죠. 어떤 뭐 이걸 측면에서 법률가적으로 판단한 건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아니, 첫 번째를 보면은 그 워딩 자체도 그래요. 김경수 전 지사만 딱 찍어서 얘기해요. 민주주의 파괴범이라고. 네. 민주주의 파괴범 투성입니다. 조윤선 장관, 뭐 현기환까지 아니고 거기는 뇌물범이니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요, 국정원 직원을 활용해서 댓글 조작했어요. 여론 조작. 거기는 민주주의를 폭파시켰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아예 정치 발언을 할 것 같으면 이 싸잡아서 말씀한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사면 복권한 것들은 좀 제한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이 향후 미래 권력으로서의 맞는 얘기인데, 김경수 지사만 딱 찍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 수없이 했어요. 김경수 지사 올 때마다 송구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리고 조용하게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 이번에도 입장문에서 복권되고 나서 죄송하다. 반대의 입장도 충분히 가슴에 안고 역할을 고민하겠다. 반성만 하고 있는데 뭘 반성을 안 해요. 결국에는 조금 걸리적거리는 상대를 왜 용산에서 보냈느냐라는 그 의중에 대해서 불쾌감을 토로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팬덤에 취했어요. 예. 그러니까 63%의 당신 민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정치인이라는 것은 보면 당원 게시판에 많은 당원과 그 보수 지지층이 이건 안 된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할 겁니까? 판단해야죠. 본인의 판단이 없는 지도자는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심과 당심이 많은 부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조합들 속에서 이건 아니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면서 입지가 좁아져 버린 것들은 결국에는 조금 좀 이번에 이 정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미숙함을 드러낸 거 아니냐고 저는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사면 후에 친문재인계와 손잡는 식의 정계 개편 이게 여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친문 계열과 손을 잡고 정계 개편을 한다. 그거는 뭐 상상은 할 수 있죠. 뭐 예. 정계 개편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뭐 구상은 할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면 얼마 전에도 뭐 박영선, 양정철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분들과 가까울 수 있으니 아마도 이재명의 민주당과 맞서기 위한 어떤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로서 제가 볼 땐 가능성이 뭐가 없잖아요. 없다. 뭐가. 저기 예. 짧게 그러니까 여기도 피카소들이 하는 예. 얘기죠. 예. 추상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계 개편이 가능합니까?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할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닐 뿐더러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당사자들이 다 생각이 없는데 정계 개편이 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동안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졌었는데 그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파리 세력 척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 초창기 1위로 나가다가 이제 김민석 후보에 빌려서 2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소영주 대변인, 네. 이게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승부수죠. 통할까요? 승부수니까 그거는 봐야 알죠. 통할까요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묘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승부수는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던졌을 때 본인이 판단했을 거고 이런 추이를 봤을 텐데 저는 통할 거라고 좀 확신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봉주 후보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가 한번 공개된 적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타격을 심각하게 입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 당시에 강성 지지층이 공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일 뒤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른 선거 말고 경기도 이 전당대회 성적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등이긴 했으나 2등 같은 3등. 내가 이재명 대표를 아주 매몰차게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 정봉주 후보는 둬줘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순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경기도 판세를 보고 나서 명파리 척결을 던지면 결국에는 흥행에 대한 투표율 제고 그다음에 나머지 서울 전당대 권리당원 21만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보다는 21만의 포션이 더 나올 공산이 커요.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의 정치 기반이 서울이에요. 또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여론조사도 그다음에 대의원 투표 14%, 예. 여론조사 30%예요. 근데 44%의 포션에서 정봉주 후보의 인지도와 지금의 어떤 이슈 파이팅이라면 충분히 내가 2등에서 안착하면서 1등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그러면 수석 최고위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봉주 예. 후보가요. 그건 좀 어려워 보여요. 예. 아무리
그 해도 이재명 대표가 탁 찍은 김민석 의원이 수석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 이미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고 1등은 어렵지만 1등에 비견될 만한 성과를 거둔 최고위원이 될 거다. 정봉주 의원은 이제 뭐 등수는 의미가 없고 이제 제가 관심 가는 거는 이분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일원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일주일에 3번씩 벌어지겠느냐 그 점을 기대하는 거죠. 민주당은 듣자 하니 뭐 합의제라고 해서 만장일치제처럼 운영이 된다고 들었어요. 예, 최고위원 회의가. 예. 거기서 본인이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으니까 정봉주 의원이 정치 경력 20년 넘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민주당에서 활약을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봉주 후보 자체가 이 정치 스타일이요. 지금 세게 나가도요. 또 급변해요. 가면 이재명 대표한테 각을 세우기보다는 지금의 이 기자회견의 입장문을 보면 됩니다. 명파리 척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재명을 이 대권을 잡게 해줄 사람이지 옆에서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칭송하고 옆에서 말하자면 기쁨조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도우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는 나올 공산이 커요. 주변 사람을 아마 공격할 공산이 큽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직격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공산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가장 선봉장을 자임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불협화음은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누구 파리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분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데 지지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한다는 뜻이 있는데 정봉주 후보 보면 어떤 분들은 가장 이재명 파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파리라는 예. 단어를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예. 지금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한다면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파리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결코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의 발언의 궤적을 예. 보면. 근데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든 거 선봉을 쓰겠다면 그거야말로 이재명 팔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되고 있을지. 아니 그런 모습을 보고 싶겠지만 그런 모습이 안 될 게 보통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거 우리가 논의할 때 그 어떤 사람의 흠뻑 빠져서 인물에 대해서 어떤 그 매력 때문에 이게 충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보면 이분이 나중에 미래 권력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 상황과 정치의 미래와 이런 걸 계산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정치예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따졌을 때는 파리가 과연 싫은데 간다? 그러면은 모든 여야를 막론하고 다 파리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 좋아서 그 옆에 있겠어요? 무슨 본인도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입신의 양명을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죠. 근데 지금 정봉주가 말하는 파리는 정확합니다. 기자회견 입장문을 보면 자기는 변함없이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고 애정한다. 하지만 이 이재명 대표의 옆에서 그냥 딸랑거리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망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계파도 없고 혼자 묵묵히 국민만 보고 왔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이상하게 변하게 만든 건 옆에서 명팔이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니까요. 윤석열 정부하고 잘 싸우는 전투력 높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 옆에 있어야지 전투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옆에서 이재명 대표 멋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고예요. 이재명 대표만이 오직 유일한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윤석열 정부의 전투력이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울 부분은 아니다. 그 전투력 하다가 국회가 이 모양이 됐잖아요. 뭐 그건 이제 정봉주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이 시대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주장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될 테니 앞으로 어떻게 그런 그걸 실천할지 제가 기대가 되는데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 얘기고 네. 그런 식으로 당대표 위주로 이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당대표의 부하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최고위원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 후보는 아니에요. 이건 대표 후보잖아요, 이분은. 자기들끼리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앞으로 당의 방향, 당의 뭐 집권 플랜,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 선거도 하고 최고위원 선거도 하고 여러 개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안타까워 보여요. 이런 전당대회 처음 봤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권리당원들의 눈치를 좀 최고위원 후보들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순위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등으로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도 최고위원 선거용 전략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네. 이 의도된 발언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면 좀 흥분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해서 막 송원석 후보한테 일어나서 막 사퇴질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온 말의 끝자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본인의 선거에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근데 결국은 그 선거 김병주- 전략 차원에서는 잘한 건가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당내 선거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을 만한 상황이죠. 댓글들도 네. 그렇고 응원 메시지도 달리니까요. 근데 김병주 후보는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고, 아니 그냥 냉정히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전당대회가 이게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이게 뭐 구분도 안 되고 이거 이재명 대표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선거 처음 본다고 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연임 대표를 맞이하는 상황도 굉장히 생경한 상황이고 강성 지지층의 투표율과 집중도가 높고 강성 지지층에서 순위가 갈리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걸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잘 팔리는 게 이재명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고위원들이 잘 팔리는 이재명을 팔아야지 다른 거를 팔았다가는 순위 안에 들지도 못하고 팔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저 순위 밖으로 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민주당 내 상황들을 그렇게 뭐 비판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정치 상황이란 게 늘 또 뭐 늘 일률적이지는 않다. 전현희 후보가 이제 6위잖아요. 네. 당선권 바뀐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4등, 5등 두 자리를 놓고 세 분이 싸우는 그 상황이잖아요. 한준호, 이현주, 전현희. 근데 전현희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 차이가 거의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딱 여기서 예. 서울에서 이제 뒤집겠다 뭐 이럴 전략도 있는데 뭐 일부러 이 최고위원 선거 때문에 전현희 의원이 그랬다고까지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민주당 정치 상황,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나올 만큼 이상해서 그런 겁니다. 투표율이 30%도 안 나와요. 20%, 25%도 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4분의 3은 투표를 안 해요. 4분의 3의 생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4분의 1 정도 되는 분만 가지고선 이렇게 세게 발언하면서 전당대회를 한들 나머지 지지자와 당원들의 마음을 오롯이 대표할 수 있느냐, 이 방향이 맞느냐, 이 노선이 맞느냐는 고민을 새 민주당 지도부에서 분명히 해야 될 거고 이 결과에 대한 해석도 좀 더 엄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된다. 민주당 상황. 걱정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저도 뭐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투표율이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 투표였고요. 여론조사랑 저 대의원 투표까지 하면 상당히 높아질 공산이 크고 정봉주 후보가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좀 보면 4, 5, 6인데 전현희 의원은 제 생각에는 5등 위로 올라갈 공산이 큽니다. 예, 발언도 발언이고요. 경기도에서 한준호, 이현주 의원은 경기도 기반이에요. 근데 전현희 의원은 서울 기반입니다. 서울에도 강남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저 위에 그 성동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얻고 인지도 측면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따지고 보면은 이현주 의원이 지금 5등을 지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도 물론 표차는 좀 많이 벌려놨으나 마지막에 국민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의 인지도 싸움에서는 또 서로가 유리불리가 있거든요. 근데 전현희 의원은 5등 안에 들 것 같은 개인적 판단이 있습니다. 이현주 후보가 좀 강경하고 센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이현주 의원 근데 좀 오락가락했잖아요 중간에 잘못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 이 분들에게 좀 귀에 거슬릴 만한 발언했다가 또 취소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지시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굳이 순위를 매기라면 이현주 의원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누가 되시던 간에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분에 대한 생각으로 일치 단결해 가는 정봉주 의원은 좀 다르지만 이런 모습은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제3자적 입장에서 계속 지적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도 뭐 문자를 읽고 씹었다, 또 내부 총질
거의 뭐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한. 그렇죠. 전당대회가 다 사실은 뭐 민주당을 비판할 뭐 처지도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뭐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한 40초나 50초씩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주 대변인. 집권여당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먼저 하세요. 뭐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광복 경축사의 반쪽짜리 이 경축 기념식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좀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의 민생도 잘 보듬어야 되지만 역사는 5년짜리 정권의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이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많은 선조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자체는 함부로가 아니라 그냥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 우리 지금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름 이렇게 더운 적도 없었고 광복절 관련해서 이렇게 찢어진 적도 해방 후에 정말 있었느냐. 그다음에 국회 안의 상황도 보면은 도대체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들어서는 안 될 단어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들에서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짜증내 하시고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적어도 여의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알아야 한다. 이걸 무시하면은 다 버림받게 돼요. 다 버림받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또 뭔가 하실 겁니다. 그게 뭔지는 잘 아실 테니 그 전에 회초리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잘 해야 한다. 양당 공히 그래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지난해 1인당 GDP가 일본이 33,000달러, 우리가 32,000달러. 경제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일본을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꿀릴 이유가 전혀 없고, 근데 어쨌든 반일, 친일 이렇게 해서 뭐 특히 이제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시끄러운데 좀 이런 걸 좀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들이 먼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